안녕하십니까. 태풍과 많은 비로 해서 전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천재입니다. 자연 앞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 십시일반으로 서로 돕고 따뜻한 정을 서로 나누어서 이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강토의 아름다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자연의 위대함 그리고 신비한 조화에 대해서 늘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주는 엄청난 교훈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앨범 한국백형 오늘은 이 프로그램 서두에 보내드렸던 겨울 설악에 이어서 오늘은 녹음 짙푸른 한여름의 설악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누어주시기 위해서 사진작가 김정명 씨가 나오셨습니다. 이 김 선생은 설악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려지신 분인데 이번에 저희 취재팀과 같이 다녀오셨죠? 네. 설악산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아까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은 그 비오는 설악이라든지요, 운해가 깔려 있는 설악을 어떨까 해가지고 늘 설악을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리랑 가락에 설악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제가 아리랑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지만은 네. 그 아리랑이라는 게 산 사람들이 부른 거고 그게 산 사람들이 자기의 그 바라는 소원, 염원을 이루어 주소서 하는 뜻이 간직된 곡이랍니다. 네. 그래서 아리랑을 들으면서 그 산을 본다는 네. 것은 마음에 좀 더 와닿는 게 그렇습니다.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설악산 하면은 뭐 어디 한 군데 빼놓을 곳이 없는데 이번 산행은 주로 어디를 네. 다녀오셨습니까? 지도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설악산 하면은 크게 나누어 가지고 6, 7개 코스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길이 그 천불동 계곡으로 해가지고 대청봉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금송으로 해서 오르는 길도 있겠지만은 요번에는 설악동에서 마등령을 거쳐가지고 설악에서 제일 험하다는, 그 다음에 제일 아름답다는 공룡능선을 넘어서 대청봉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공룡능선을 TV 카메라가 넘은 거는 요번이 제가 있기로는 처음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설악산의 꽃이라는 코스, 마등령 공룡능선 그리고 대청봉으로 이어지는 그 설악산 산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최남선 선생께서 이르길 설악 연봉 중에서 제일이 바로 이곳 마등령에서 보는 천하대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꽃밭 같다는 천하대, 공룡 그 뿔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공룡능선, 산봉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은 저는 설악의 여름은 한폭 산수화 중에서도 묵화로 보입니다.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 우뚝우뚝 치솟은 기암 귀석의 장관, 이제 이런 것을 보면은 우선 그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 듭니다. 이 거대한 대자연을 한폭 산수화에 담아 그 속에서
만고불변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떠올리는 동양화의 깊은 멋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발 1327m의 준봉인 나등령에서 보는 공룡입니다. 네. 공룡능선의 일대 장관과 그 첩첩산중인 남봉, 세존봉, 또 범봉을 이웃한 웅자로 그 경관이 빼어난 곳이지만은 보통 가파른 코스가 아닙니다. 설악산 중에서 저기가 제일 조난을 많이 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머리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텔레비전 카메라가 넘은 처음 넘은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네. 그래서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제 저렇게 힘들게 올라가는 산길에 저런 그 아름다운 꽃들이 곳곳에 피어 있어서 등산객들을 즐겁게 해주고 또 위로해 주는데 설악산은 식물의 그 보고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가지수가 엄청나다죠. 네,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1274종이라는 동식물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참 재미나는 것은 말이죠. 저 아무도 가꾸지 않은 저 들꽃을 카메라로 잡아당기다 보면은 말이죠. 그 나름대로 생긴 특성이 있고 그 나름대로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은 왜 들꽃은 향기가 그렇게 독할까 하는 거를 이 화면을 통해서 좀 음미를 해보면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깎아지는 듯한 그 연봉 사이사이의 조각 하늘, 오히려 작게 보이는 하늘입니다. 바로 저런 그 위대한 자연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세속의 때를 벗지 않을 수 없고 저런 것에서 거닐는 것을 혹시 그 신선무릎이라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 첩첩산중인 산, 또 산 속에 또 산이 있고 그 변태 만상의 웅자가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는 곳이 바로 공룡능선입니다. 이 공룡능선에서 제일 그 높은 곳이 1275m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12750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1275m나 되는 저 웅장함을 이 작은 화면에 어떻게 표출시켜야 할지 마음이 보면서도 좀 답답해집니다.
그토록 저 그 엄청난 대자연을 저렇게 작은 렌스에 담기 정말 어렵겠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조금 답답한 감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저 바우 위에서 중심을 잡아가면서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은 말이죠. 저것이 지금은 여름이 돼가지고 산수화해서 묵화로 보이지만은 가을이 되면은 어떨까? 겨울이 되면 어떨까? 난감이. 네. 이제 천년 풍파를 꼿꼿하게 이겨온 저 고사목 군락. 이 사철 그 한결같이 설악경관에 큰 몫을 하는 고사목입니다. 네, 동국 여지 성남에서는 이 설악산을 일러 산봉우리가 절벽을 이루어 높이가 1000길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도 날아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험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서 메아리를 쳐보면은 메아리가 4, 5회가 들려 나옵니다. 또한 동호설악기에서는 봉우리마다 눈같이 흰 바위가 줄지어 서 있다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선조들은 설산이라고 그러든지 설매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드디어 그 해발 1708m 이 설악주봉 대청봉에 올랐습니다. 이제 흰 구름을 이고 중천의 파도 위에 떠 있는 섬들처럼 그 첩첩한 봉우리들이 떠올라 있는데 바로 저런 것을 보면서 산수미의 극치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구름이 말이죠. 대륙성 기후와 동해의 그 해양성 기류가 합쳐지는 곳이 대청봉입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밀고 하다가 밀리지 않으면은 그곳이 대청봉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 외설악의 구름은 내설악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후가 수시로 비오고 또 언제 악천후가 올지 모른다는 말씀 아닙니까? 저런 때 그 산악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네, 이 진초록 그 녹음 속에 싱그럽게 변한 운해꽃, 이 설악산의 참맛을 저희들이 새삼스럽게 본 느낌이 듭니다. 근데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설악산은 그 대청봉을 경계로 해서 서북쪽 인제 쪽을 내설악, 또 그 반대쪽을 외설악이라고 그러죠. 예, 또 한계령 쪽을 남설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내설악 쪽에 한여름 뭐 1000개가 넘는 폭포가 있을 만큼 그렇게 시원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은 전부 다 폭포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까? 그럼 그 계곡미를 그 절정을 이룬다는 그 내설악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내설악에서 대표적인 것이 가야동 계곡입니다. 근데 가야동 계곡을 들어가 보면 말이죠, 모두 다 물빛에 놀랍니다. 물빛이 그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말이죠. 사진에서는 얼만큼 그것이 표현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물이 그 협곡을 따라서 말이죠. 좁은 계곡에서는 세차게 쏟아져 내리고 넓은 데가 장애물이 있으면 돌고 그래가 결국 그 북한강 상류가 되겠죠. 그 중에서는요. 그래서 그 물의 그 연출하는 것을 보면은 어딘지 모르게 가슴에 와닿는 찹찹함이 있습니다. 구름이 비가 되고 또 내를 이루고 그것이 이제 바다로 합쳐지는 것이 이제 자연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순수하고 맑은 가야동 계곡의 물줄기를 따라서 이번엔 함께 가보시죠. 네.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백담 계곡인데 저곳이 백담사입니까? 네.
그럼 가야동 계곡은 백담 계곡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위인데요. 네. 백담에서 이제 수렴동에서 수렴동하고 가야동으로 갈라지게 되죠. 네. 바로 여기가 되는데 이 재미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계곡의 그 물소리는 그 보통 산행을 하다 보면은 말이죠. 뭐 물소리는 어디든지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오른쪽 귀로 들리는 물소리와 왼쪽 귀로 들리는 물소리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네. 주의 깊게 보면은요. 왜 그럽니까? 참 재미나는 거는 말이죠. 네. 그 첨단 그 오디오 기재가 예. 저 물소리를 표현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네. 또 한 가지 재미나는 네. 거는 말이죠. 그 바람이 나무 가지를 스치는 소리를 네. 오디오 기계가 그거를 제대로 표현을 시킵니다. 아. 그래서 산행에서의 그 얻는 즐거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더운 그 여름 산행에서 그런 그 시원한 물줄기는 정말 시원함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물소리 듣고 저희들은 구별이 안 되는군요. 네. 한번 이번 여름에 주의 깊게 관찰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물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물이 너무 흔하니까 네. 그 물의 참뜻을 모르지만 그렇죠. 우리 후세에서는 네. 그 물의 경제성을 알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리가 저것을 보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이제 계곡 틈에서 또 저렇게 그 안반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 뻗은 소나무를 보니까 이 세상 그 질긴 생명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어느 곳에서 그 평범하게 보기 힘든 그 설악산의 독한 정취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설악산은 내국산하고 달라가지고 네. 말이죠. 그 바위에 소나무라든지 산나무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것이 모진 풍파에 견디기 위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한 칼진 그 뿌리 내려오는 걸 보면은 뭐 한이 좀 서렸다고 그래요. 네. 저기에다가 만약에 조물주의 신비로 구름이 좀 거쳐준다고 그러면은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네. 산행을 하다 보면은 그 산 정상과 아래의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 네. 당황할 때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 조금의 비로도 네. 저런 협곡은 물이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위험을 간직하면서 샷다를 그 눌러대는 기분이라는 거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시원한 폭포가 지금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간담이 서늘할 정도입니다. 한가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이듬해 여름이 돼서야 이제 비로소 녹는다 할 만큼 눈이 많고 또 기후의 변화도 심한 곳이 바로 이제 설악산인데 정말 그 한여름에도 예고 없는 이 악천후가 정말 많은 곳이죠. 네. 요번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그 공룡을 넘었고 네. 이런 악천후를 만났습니다. 네. 만났는데 그 만난 게 고통스러워져야 될 텐데 예. 거기에서의 그 설악의 또 진면목이라고 그럴까요? 어허. 그거를 봄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독특한 설악의 그 미에 네. 젖어들었는지도 요번 일행이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 비가 오는데도 그 산허리를 감고도 오는 그 운해가 아주 신기롭게 느껴지는데 마치 그 서양의 어느 그 옛 성터를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군요. 정말 그 언제 보아도 천의 얼굴 만의 모습을 하는 설악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설악산에는 또 그 희귀식물도 많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탕과 소와 그 계곡이 만들어낸 설악도 있지만 말이죠. 네. 그 설악산이 품고 있는 그 영약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 산삼을 캐는 네, 산삼. 을 캐는 신메마니들이 설악산에 또 제일 많이 몰려 들어옵니다. 그 여름 한때를 그 설악산에서 네. 산삼 캐면서 지냅니까? 보내는 거죠. 네, 이번에 보셨습니까? 네, 네. 그 가끔 만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산삼 캐는 모습을 정말 그 신기한 모습인데 네. 좀 봐주시죠. 안테나로 여기를 하구나. 원래 설악산은 풍북 강계지방과 더불어 산삼이 많이 나기로 이름난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메마니들에게는 신명스러운 산으로 숨겨져 온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새벽에 잠자리를 나선 이들은 깨끗한 폭포수 밑에서 정석껏 모욕 재배를 하고 지성을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게 이 됩니다.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네. 한명을 피하고. 신령님 전에라 보기 추가 유세 차거이며 태세는 개년이었고 달로는 7월달이 얼마나 할로는 여름 날이었고 일진은 여인 일진인데 신령님 전에 정성 바른 딜에 오이 동학신령 서학신령 남학신령 북학신령 백두산천 대신령 금강산천에 대신령 설악명산신령 내가 감동하야 증하수일과 주가포로 순차고양 곱도록 하옵소서 감소고 사양 반드시 저렇게 지성을 드린다고 해서 꼭 선삼을 발견한다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런 정성이 모아지는 곳에 뭔가 이제 이룰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도 날이 밝으면은 각자 산삼을 찾아 길을 떠나는데 네. 때로는 자신들의 그 꿈풀이라고 그러나요? 영감으로 산삼을 찾아내기도 네. 합니다. 여기 39광짜리가 미가나 있는데 이제 거기 찾아오는 게 되는데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심해만이들이 선삼을 찾아 헤매다가 잠을 자려고 나뭇가지를 얽어서 그 어설프게 지은 움막이고 모둠이 골짜기에 털어 그 털을 남기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둠이가 말이죠. 습기라든지 이런 그 바람을 막아주는 데는 굉장히 좋더군요. 네. 그리고 이분들처럼 그 설악산을 쏙쏙들이 잘 아는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그럴 테죠. 이분들은 등산로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거대한 산악, 그 품속에 어디쯤에 산삼 한 뿌리가 있을지 글쎄 참 답답합니다. 네. 뭐 저렇게 지금 한가롭게 쉬곤 있습니다만은 저것도 쉬는 건 사실 아닐 겁니다. 시인봤다라고 하죠? 네. 네. 이제 산삼을 만났다는 네. 뜻이죠. 드디어 이제 산삼 한 뿌리를 캐내게 되는데 저런 분은 어떤 행운과 또 그 영감으로 캐셨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그 영산 설악의 참맛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네, 웅장하고 다채로워서 이제 볼만한 거리가 정말 널려 있는 설악산인데 하루 종일 보아도 뭐 일주일을 다 걸려도 못 볼 것이 허다한 곳이 바로 설악산입니다. 이 천폭 산수화를 압축해서 저희들을 본다 한들
감히 어떻게 적이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통계를 보면은 작년도에 말이죠. 1년에 설악산을 찾는 사람들이 400만 내지 500만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이 그 산속 소기를 다 볼 수는 없을 테고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 한계령을 넘어가지고 네. 설악동으로 들어가서 건군성을 고쳤다 오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 설악산을 봤다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설악산의 쏙쏙 들인 그 비경을 네.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고 지금 한 그 사진을 찍고 있는 네. 이유 중에 하나도 아하.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완성될 쯤 되면은 그 영상으로라든지 네. 뭐 첨단 다중기법으로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네, 그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김정룡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설악산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울진군에 있는 부령계곡을 함께 보겠습니다. 앨범 한국백경 여기서 마칩니다. 자연은 위대하다. 그러나 그 자연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눈이다. 흐르는 물과 바위, 하늘, 산과 나무들. 이 단순한 요소들이 어울려 빚어낸 가장 오묘한 경지. 1961년 울진군 사람들이 처음 이곳을 부령계곡이라 이름 지었다. 경상북도 도립공원, 대한민국 명승 6호. 부령계곡에 덧붙는 이런 대명사는 자연이라는 이 놀라운 책 뒤에 붙인 실로 인간적인 감탄사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그 이름을 부르기 이전에도 산과 물은 수천 년 이곳에서 변함없었다.
부령 계곡은 태백산맥의 동쪽 한 자락이 흘러내리며 그 주름 사이에 이루어 놓은 걸작 중의 하나다. 경상북도 동해안의 북쪽, 강원도와 접경을 이루는 지대, 행정구역상으로는 울진군에 속한다. 울진읍에서 국도 36호선을 따라 서쪽으로 23km를 달려간 지점, 근남면 행곡리에서부터 계곡은 시작되어 멀리 서면 3군리까지 장장 15km에 이르는 긴 품 안을 열어 보이고 있다. 인간 세상으로부터 숫제 동떨어진 듯한 절경. 그러나 이 절경의 경외심을 품었던 인간의 자취는 아득한 옛날부터 이곳에 닿아왔다. 언제부터인가 누구에게나 배바위로 불리워온 바위. 계곡 입구, 물 위에 길게 누운 그 모습에서 나룻배를 연상했던 최초의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그는 누구였을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는 바위에서 우리는 왜 그 옛사람의 상상력을 쫓아 굳이 배의 모습을 찾아보려 애쓰게 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자연과 인간의 만남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긴 흔적은 아닐까? 그렇게 수많은 만남의 흔적이, 수많은 전설이 살아 전해오는 곳, 천하명승이라는 외금강 옥류동 계곡에 버금간다 일컫는 곳. 곳곳에 기암괴석이요 구비마다 복수다. 자연은 무심한 채 있지만 인간의 눈과 상상력 속에서 자연은 비로소 더욱 엄청난 경이로움으로 솟아오르니 오랜 예적부터 인간이 발견했던 자연, 이곳이 부령계곡이다. 거슬러 오르게 된다. 협곡을 감돌아 동해로 흐르는 물은 광천, 차고도 맑다. 사계절을 통해 마르는 법이 없는 이 물의 흐름이 수천 년 세월과 함께 계곡의 바위를 쓰다듬어 왔으니 그 손길에 깎여온 바위들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신비한 조각품들이다. 물과 바위는 쉴 새 없이 부딪히며 영롱한 물소리를 흩뿌린다. 사방에 가득한 물소리. 그러나 그 소리의 밑바닥에 환히 들여다 보이는 것은 오히려 정적, 비길 데 없는 평화와 휴식의 고요함이다. 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험준한 지역으로 꼽혀지는 곳이다. 주위 산들이 높아서라기보다 지표의 기복이 워낙 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계곡은 흙이 거의 없는 화강 촌마음의 바위층으로 이 바위층이 언물려 좁고도 깊은 협곡을 이루어내고 있다.
물은 이 협곡을 따라 구불구불 몸을 틀며 급하게 흘러내린다. 계곡의 양쪽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층암 절벽과 기암 괴석이 잇따르고 배어난 산봉들이 줄을 지으니 마치 거대한 한폭 병풍을 펼쳐놓은 듯하다. 계곡을 비켜 기슭에 산골짜기를 타고 오르면 숲이 짙어지고 그늘진 산골짜기 깊은 곳에서 샘솟은 물이 줄기줄기 시내를 이루어 광천을 향해 달려 내려간다. 두 손으로 움켜 그냥 마셔도 탈없는 물. 인간의 때가 묻지 않았기에 인간의 외경을 자아내는 땅. 숨쉬는 자연의 정기가 찾아드는 인간의 흔적까지 정화시키는 이곳에서 생명은 순수 그대로 살아있다. 이 골물 저 골물이 계곡의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져 한 줄기 크고 긴 흐름으로 합치니 곧 광천이다. 계곡을 더듬어 오를수록 물은 깊어지고 물소리는 한층 드높아진다. 부비치는 물살은 한여름의 무더위조차 서늘하게 씻어 흩날려 버린다. 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8월 평균 기온은 섭씨 24도를 넘지 않았다. 이 자연의 축복, 그뿐인가? 흐르는 물은 소를 이루어 머무는가 하면 사납게 들끓고 폭포를 이루는가 하면 문득 비단결처럼 매끄럽게 빠져나간다. 어디 한 굽이도 같은 풍치가 없다. 이 계곡이 하나의 무대라면 그 연출자는 실로 오묘한 변화를 사랑하는 존재일 것이다. 위대한 무대 앞에 관객은 기립박수를 보낸다. 그러나 이 자연의 거대하고도 섬세하기 짝이 없는 솜씨 앞에 인간의 소박한 감동은 몇몇 개의 이름으로만 남는다. 사자, 거북. 인간의 경험 속에 있는 사물들의 형상을 따서 지은 이름들. 그렇지만 자연이 의도한 것이 과연 그것이었을까? 자연에는 아무 의도가 없다. 의도가 없기에 오히려 보는 사람의 신상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보인다. 자연은 자유롭고 한계가 없다. 그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이고 그것이 인간의 한계일 것이다. 이 교묘한 바위 위에서 거북의 형상밖에 읽을 수 없는 인간. 문득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인간은 자연 앞에서 신비를 깨우치고 겸손을 배운다.
보라, 이곳은 대자연의 성전이다. 자연은 그저 산을 이루었지만 인간의 마음은 이곳에서 거인의 모습을 본다. 험상궂은 얼굴과 완강한 어깨와 흐르는 물속을 굳건히 내려뻗은 거대한 화강암의 발과 발가락까지. 이 바위들의 이름은 우리 민족의 생활과 상상 속에 가장 친숙한 사물들에게서 딴 것이다. 그 이름들만으로도 이 땅의 지난 역사와 문화의 단면을 짐작할 수가 있다. 거기에는 불교의 세계가 있고 옛 생활의 흔적이 있고 샤머니즘 속에 살아있는 기란 동물들의 이미지가 있다. 이곳의 뛰어난 경관은 주로 물과 바위의 어울림으로 빚어진 것이지만 단지 경관만이 인간에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자연보전협회의 학술조사단은 이 계곡이 우리나라 동식물 생태계에 있어 남방계와 북방계로 나뉘는 선에 위치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곧 이 일대에 수백 종류의 남방계와 북방계 동식물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식물군 중 참꽃 겨우살이, 금강 소나무 무리는 보존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부령계곡의 자연을 더듬어 나아가는 것은 하나의 성지순례다. 그것은 물과 돌에 대한 순례이면서 동시에 자연과 만나는 인간의 심상을 따라가는 순례길이기도 하라. 그 길은 상리로 계속 이어진다. 은어가 풀풀 뛴다. 하천의 상류에서 부화된 새끼 은어들은 바다로 나갔다가 다 자라면 다시 태어난 곳을 찾아 되돌아온다.
맑고 깨끗한 물에서만 산다는 은어. 광천은 더럽혀지지 않은 은어들의 고향이다. 그렇지만 오늘 이곳에는 은어 낚시꾼들이 기다린다. 잡히는 은어와 잡는 사람. 그러나 대자연 앞에서는 한 마리의 은어와 한 사람이 얼마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덧 계곡은 상류. 물길이 그 허리를 크게 한 번 휘어도는 지점에서 문득 고개를 들어 바라보면 천축산이 보인다. 계곡의 남쪽에서 가장 높은 산, 해발 653m. 그 규모는 크지 않으나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한다. 천축산 오르는 길. 앙상한 고사목파로 곁에 한여름의 생명력을 구가하는 푸르른 녹음이 드리워 있다. 천축산 정상에서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면 지형의 기묘함을 발견하게 된다. 산들과 그 사이로 휘어진 부령 계곡의 계류가 태극의 무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향리의 사람들은 이 또한 범상히 여겨보지 않아 산 쪽을 산태극, 그를 에워싼 물길을 수태극이라 불러왔다. 그 산태극의 용두 쪽에 안겨 한 송이 연꽃처럼 피어나 보이는 절. 저것이 바로 불영사다. (1300여 년) 전 신라 진덕왕 5년 의상 대사가 와서 이 산의 이름을 천축이라 짓고 그 전면에 있던 큰 못에서 9마리의 동룡을 쫓아내었다. 그 자리에 절을 지으니 이가 곧 부룡사다. 옛문헌은 부영사의 창건 유래를 이렇게 전한다. 부룡사라는 이름은 후일 불영사로 바뀌었으나 이 사찰의 주변에는 그 옛날 전설의 자취인 듯 용의 이름을 가진 명소가 유독 많다. 용추폭포, 용혈, 용골계, 오룡례. 아득한 시간 저편에 있었다는 용의 존재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불영사를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울창한 송림에 안겨있는 이의 사찰. 불영사는 불영계곡의 서쪽 끝자락에 인간이 남겨놓은 가장 뚜렷한 흔적이다. 경내에는 창건 당시 의상대사가 심었다는 굴참나무가 수령
천년의 고사목이 된 채 보존되고 있다. 아직도 청청한 아름드리 느티나무의 수령은 600년. 실로 오랜 역사의 숨결을 느끼게 해준다. 100년, 1000년, 만년. 이런 시간 단위 앞에서 인생의 길이는 차라리 섬광과 같다. 절 경내에서 창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대웅전 양쪽 축대 밑에 거북돌은 택지의 화기를 눌러 화재를 예방하려는 방편으로 창건 당시 묻힌 것, 그리고 일명 무영탑이라 불리우는 3층 석탑이 옛 신라시대의 원형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서 있을 뿐이다. 십여 동 남아있는 불영사 경내 건물은 조선시대 들어 중수됐고 그 이후에도 중수를 거듭한 것이다.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응진전으로서 조선조 선조 11년에 중건했다. 보물 730호로 지정돼 있는 이 목조 건축물은 최초에는 영산전이었다고 한다. 화려하지도 않고 이미 낡고 퇴색한 모습이지만 나무를 깎고 다듬은 그 구석구석에서 시간 속에 사라져간 옛사람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 조선시대 불교 건축 양식을 증언하는 귀중한 사료. 지금은 16나한을 모셔 16나한전이라고도 불리운다. 이 오랜 터전은 분명 인간의 것이건만 어쩌면 자연을 닮은 태고의 정적이 이곳에는 어려 있다. 스님들은 선정에 든다. 물밑같이 고요한 오후, 바위처럼 나무처럼 그들은 묵묵하다. 그들은 자연으로부터 자연의 무심을 배우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잘디잔 인간 세상의 즐거움 대신 크고 신비하고 영원한 것을 그리워함은 아닌가. 주변을 둘러싼 이 거대한 침묵 속에서 구도자들은 무엇을 발견하는가? 그리고 또 하루가 온다. 불영계곡의 아침은 가장 먼저 불영사에서부터 깨어난다.
새벽 3시. 사위는 아직 캄캄한 어둠에 젖어 있을 때 도량 속의 연불 소리가 물소리처럼 산사를 애워 돌며 흐르고 세상의 무명을 깨워 흔드는 종소리가 높고 낮은 능선과 계곡을 따라 멀리 멀리 퍼져 나간다. 제 마음의 어둠을 깨치려는 간절한 서원으로 구도자들의 하루가 시작된다. 영원히 하루 같고 하루도 영원과 같은 이치를 깨치고자. 날이 밝는다. 부처의 그림자가 못에 어리기 시작한다. 왜 불영인가? 서쪽 산 위에 솟은 부처바위의 그림자를 담아낸다 하여 못의 이름은 불영지. 불영사의 이름도 여기에 유래하고 불영계곡의 이름도 그 연원이 여기에 있다. 저 바위에서 부처의 모습을 본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부처를 담고 싶은 사람이었으리라. 그 마음이 곧 불영지가 되고 싶었으리라. 마음이 담고 싶은 대로 자연은 와서 담기니. 불영계곡은 산태극의 절정을 휘돌아 막바지로 오른다. 바위들이 우쭐우쭐 일어서는 듯하고 물결은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뛰놀며 눈부시게 맑은 속살을 뒤집어 보인다. 아름답다는 말을 넘어서는 자연, 위대하다는 말을 넘어서는 자연, 인간의 표현을 넘어서는 곳에서 인간의 마음과 만나는 자연. 불영계곡의 끝, 계곡 왼쪽 비슬개 은밀한 곳에는 마지막 책장에 남긴 익살스런 신의 서명처럼 형상바위 하나가 슬며시 드러난다. 굳게 부둥켜 안은
남녀의 모습. 자연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인간만이 홀로 낯을 붉히게 되는 바위. 누군가가 여기 사랑바위라는 이름을 달았다. 가장 인간적인 모습 앞에 사람들은 흡사 자신의 그림자를 들킨 듯 당혹스러워진다. 그렇다. 어쩌면 불영계곡 40리에서 우리가 만난 모든 것이 바로 그렇게 우리 마음이 비춰진 그림자였는지 모른다. 인간이 그 참뜻을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사의한 조화 앞에 사람들은 흔히 비밀스럽다는 비자를 썼다. 불영계곡의 마지막 명소 선녀탕은 그래서 비경이다. 사람이 아니라 천상의 선녀들만이 목욕할 수 있는 곳. 그 이름은 불영계곡의 경이 앞에 인간이 바치는 최상급 외경의 표현일 것이다. 귀로의 취재팀은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산새를 발견했다. 이것이 자연.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가 없는 자연의 생사 법칙이다. 그러나 사람의 정은 그 곁을 그대로 지나치지 못한다. 새를 놓아준다. 새는 자유롭고 무한한 풍경 속으로 사라지리라. 사람은 단지 자연을 만날 뿐 소유하지는 못한다. 사람이 떠난 뒤에도 불영의 계곡은 그곳에 의연히 있다. 말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그렇게 수천 년을 지내왔듯 또 그렇게 수천 년을 흘려보낼 것이다. 사람은 그 속에 사람의 흔적을 남기고 왔다 하나 실은 사람의 마음속에 섬광처럼 반짝이는 만남의 흔적을 안고 돌아올 뿐이다. 불영은 내내 거기에 그저 있다.